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주석과 회담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은 호텔을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 만찬 때까지는요. 자, 오늘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KBS의 박경호 기자 자리에 있고요. 네, 탈북 방송인 한송희 씨 자리에 있고요. 네, 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지금 경기 교육감이시죠. 또 안병진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지금 오랫동안 자리 지켜줘서 힘드시죠? 네. 자, 현장 화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이 지날 것으로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인근 하이퐁 산업단지 인근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 몇 시간 전에 할롱베이를 시찰했는데요. 거기서 이어서 하이퐁 산업단지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저희 KBS 취재진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곳을 지나친다면 저희 특파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만찬까지 한 6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4시간 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뭐 특별한 일정 없이 준비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취재팀이 전해온 바로는 아직까지 네. 뭐 특별 움직임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제처럼 갑자기 외출을 한다면 어제 이제 북한 대사관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베트남 우정 유치원, 유아원 이곳을 방문해서 네. 격려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네.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 따져보면 잠깐 가까운 곳은 한 군데 정도 들렸다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무협상팀은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끊임없이 비건과 김혁철 라인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도착을 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시찰단에는 아직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하노이에 남아서 계속 핵 협상에 대한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의제는 결정이 됐고 두 정상이 큰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까? 두 정상이 중요한 결정을 한 다음에 디테일한 자세한 협의 내용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죠. 네. 큰 윤곽은 북미 간에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재의 수위, 여기를 어디까지 완화할 것이냐. 네. 이거는 글쎄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주 아침 일찍까지도 조금 더 여지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변의 폐기 부분은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뭐 금강산, 심지어는 개성공단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논의를 좀 좁혀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상당 부분 뭐 약속을 받아냈다고 할까요? 교육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영변 핵시설은요, 북한의 핵시설의 거의 80% 넘는 아주 대규모입니다. 네. 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북의 그야말로 핵에 대한 생산, 이 유통의 과정을 다 폐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9.19 합의 때 이미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뭔가가 있을 거다. 이른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가 네. 또는 뭐 플루토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것 네. 또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지만 동창리의 그 미사일 발사 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핵시설의 폐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뭐 안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이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하겠느냐는 거죠. 네.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 북미 간의 교섭 관계가 가령 94년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2000년에 올브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회의도 있었지만 네. 그때마다 결국은 어려웠던 것은 미국이 별로 신통치 않게 대응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물을 가지고 북의 내 의견을 타진하느냐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기자,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내지는 폐쇄라면은 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화면입니까? 아니면 자료 화면입니까? 녹화 화면이군요. 현재 화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고 검증을 받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불가능할 건 없겠지만 현실성이 네.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과연 북한이 검증과 사찰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변 같은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의 80%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또 숨겨진 곳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러나 북핵의 대명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폐기하는 조치는 북한은 어쨌든 최대한 국제사회나 외부의 어떤 간섭 없이 자신들이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또 국제사회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생산된 것들, 과거에 생산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생산된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무기들까지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야 뭐 그 검증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가능하겠지만 네. 과연 현실적으로 북한이 완벽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봅니다. 박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사실 분명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평가의 문제겠지만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평양선언에서는 분명히 상황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계속되는 최근의 북한의 언론이나 반응은 그 의지는 분명하다.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지도 생산하지도 않겠고 네. 이제 그 4가지 조건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즉 영변 핵시설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될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사찰이란 부분은 그 영변 핵시설에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핵도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낸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투명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한송희 씨 탈북한 지 한 4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까지 만 5년 차입니다. 5년 됐군요. 네. 네. 주민들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 2차와 관련해서 그 노동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북한에서 이제 그 살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신기했는데 이번에 그 정상회담 2차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겠는지,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매우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남한의 매체를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 통해서 휴대전화 통해서 혹시 뭐 접경 지역에서라도 남한의 매체로 이 북미 회담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속속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네, 우리 탈북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경 지역 쪽에 그 중국 전화라든가 이런 전화로 해갖고 이제 국제 통화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 그러니까 산업단지 시찰단이 하이퐁 산업단지로 들어서지는 않고 있는데요. 들어서는 대로 우리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녁에는 친교 만찬, 그리팅이라고 썼더군요. 그러니까 굳이 중요한 복잡한 의제 다루지 않는
만찬이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뭐 기싸움일 수도 있겠고요. 네. 좋은 그 서로 간에 뭐랄까 소위 말하는 케미. 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상 간의 관계도 저희 일반 사람들의 관계처럼 우정을 다지는. 그 어떤 분위기, 그 서로 간의 느낌, 이런 감정, 이게 국제 정치에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서로 간에 좀 일정한 시그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대한 시그널도 던지고, 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일 어떻게 보면 뭐 통 큰 합의, 이걸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친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기자 한 2, 30분 정도 만난 다음에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 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가벼운 얘기를 하는 친구의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찬을 하는데 지금 예고된 바로는 3대3 만찬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3대3. 네. 트럼프 대통령과 누가 배석할지는 알려졌죠? 네. 네, 백악관 측에 따르면은 일단 폼페이오 트럼프 국무장관 대통령과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멀베인이 네. 비서실장 대행. 왜냐하면 1차 때도 존 켈리 비서실장이 만찬에 참석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행이 참석을 하고요. 근데 관심은 이제 북한. 그 전에 그러면 볼튼 보좌관은 도착했던데 볼튼 보좌관은 안 들어옵니까? 네, 3대3에 공개된 명단에는 있지 않습니다. 네. 북한 측은 어떻게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걸로 봐서는 네.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앉을 당연히 것 올 것 같고요. 네. 다음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런데 이제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인 걸 보면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좀 비둘기파로 좀 앉는 겁니까? 강경 매파들은 좀 빠지고? 그런데 그 비둘기파냐 매파라는 건 사실은 그 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뭐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만 크게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목표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만찬이요. 네. 그 단순한 만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정상 이외에 딱 2명씩 참석한다는 건 수의 문제입니다. 네. 통상 이런 어떤 그야말로 소셜 만찬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 수행원 전체가 참여하거나 네. 저도 대표단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분위기도 흥겹게 네. 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내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예비회담 같은 성격이 아닐까. 잠시만요. 네. 교육감님 잠시만요. 베트남 산업단지에 북한의 경제 시찰단이 지금 막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 화면을 보니까 빈 페스트라는 그 품말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 페스트라는 공장은 베트남의 완성차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그 공장부터 시찰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아까 잠시 그 품말이 보였거든요. 빈 네. 페스트라는 품말이. 네. 그 산업단지 앞에서 지금 베트남 아마 산업단지의 직원들로 보이는데 베트남 주민들이 북한의 시찰단을 환영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보통 그 차담을 하거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네. 그런 자리가 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네. 우리 장관급 회담을 해도 그렇고 또 국제적인 그런 어떤 정상회담에도 늘 그런 친교의 시간이 짧게 있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만찬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만찬에서 저는 뭐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도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회담 이전에 만찬을 먼저 한다는 것도 상당히 특색 있는 순서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예, 대개 회담을 다 끝나고 그리고 만찬을 그야말로 환송 만찬이 됐든 축하 만찬이 될 텐데 네. 사전에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회담이 상당히 순조롭게 대부분 다 합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내일 정상회담에 임하기 위한 네. 그 사전의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희 씨, 북한 주민 이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핵 없는 북한, 네. 핵을 포기하는 북한, 네. 대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어떻답니까?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제 핵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를 지킨다라고 이제 많은 교육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 그 북미 정상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핵은 결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북한이 경제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네. 이제처럼 이제 그 핵이 없는 북한, 그냥 평화로운 그 북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을 통해서 네. 수년 동안 맞아요. 부국 강병을 추구해 왔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갑자기 그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번에 그 북미 정상 회담 2차도 네. 그 2번 정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김일성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 속에 지금 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도 이때까지 했던 그 정치가들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볼까요? 9월이었습니까? 저 남북 정상이 만나서 능라도 경기장 가서 15만 명의 평양 주민들 앞에서 우리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네, 작년 9월 핵 없는 한반도 만들자고 해버렸어요. 네, 네. 폐쇄된 북한 주민들에겐 상당한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그야말로 저는 압권이었고 네. 그것이 어쩌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분수령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네. 그 공감대를 북한의 인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설명하고 선언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연설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밝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서 정말 뭐 동의하는 듯한,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박수도 치고, 네. 그런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함께 했단 말이죠. 사실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 장면이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담하게 정상 국가로 간다라고 네. 하는 걸 전 세계 시민사회나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네. 우리는 그것을 올해 또 신년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북한 역사상 마치 미국의 국정연설 세팅과 네. 같은 건 제가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변화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박 기자, 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언론이 늘 말하는 비핵화 로드맵, 이번에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 네. 로드맵이라는 거는 일시와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것부터 논하는 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비핵화 조치에 대한 추동을 우리가 충분히 갖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으로 끝나고 그냥 서로 북미가 볼 것이 안 볼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비핵화의 트럼프 로드맵이라는 대통령이 건 또 만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언제까지 어떤 조치, 또 언제까지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서로 지켜가면서 또 신뢰를 쌓아가면서 또 다른 조치, 더 큰 조치들을 해나가는 그런 추동력을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북한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국자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네. 그 당국자들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와닿았던 대답은 북한이 진실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그 역할은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 혹은 네. 공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핵화의 로드맵에 담겨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른바 뭐 하노이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정상의 합의문이 만약에 도출된다면 거기에 비핵화 로드맵이 담긴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장으로 담기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상들 간의 합의문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뭘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핵화 남북 간의 비핵화 합의나 이런 거 보면 네. 뭐 90일 내에 뭐 중유를 제공한다. 뭐 네. 60일 내에 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대략적이지만 스케줄이 담기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많은 걸 얻어내는 거다. 얻어낸다. 이제 그런 문구가 네. 담기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게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밑에 실무진들, 그러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선 네. 그런 것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4개 항에 대한
보다 더 구체화된 의지를 양국 정상이 확인하고 그 의지를 밝혀서 다음 단계로 가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비핵화 로드맵이 명시돼야 한다, 나와야 한다, 도출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네. 뭐 이번 회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네. 이번 회담은 핵 폐기가 어느 수순까지 갈 거냐. 네. 여기에 따른 경제 제재가 얼마만큼 풀릴 거냐. 이 두 네.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양측이 다 적절한 적절한 범위를 이번 예비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었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제를 좁힌 다음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핵 폐기의 일정이라는 게 실제로요. 저게 해커 박사 같은 전문가도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폐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순에서 목표와 일정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일정까지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아무튼 미국의 경제 제재에 푸는 게 어디까지 될 거냐는 게 가장 큰 아마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그렇고 네. 북한의 인민들도 마찬가지의 관심일 겁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시철단 일행 기다리고 있는데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개성공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금강산이라도 좀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통일부는 부인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네.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뭐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대북 제재의 틀과 그 종류가 좀 촘촘합니다. 유엔이 하는 것도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또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지금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아마 이 공조적 차원에서 어느 한 곳이 어떤 합의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하기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였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인한 걸로 본다. 박 기자는 금강산 정도는 풀어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개성공단보다 좀 용이한 건 사실이죠. 개성공단은 합작 회사라 합작 투자라는 점이 있고 금강산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이나 여러 해외에서는 북한 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지금 현대아산이라는 그 합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관광을 네. 독점하고 있는. 그런데 또 만약에 그 돈이 정말 대규모로 어떤 벌크 캐시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민 감정상 또 네.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금지된 데는 또 국민 감정의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관광에 그 피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그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그 금강산 재개를 허용한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봅니까? 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남북 간의 경협이나 남북 간의 어떤 그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추동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추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감정도 있어서 쉽게 할 수는. 박 기자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회담을 네. 바라보면서 올 가을쯤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시 금강산을 밟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있고 신년사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개성공단과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조건 없이 이걸 다시 재개하자는 건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북이 함께 했던 그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네. 착공심만 하고 아직 착공을 못한 거거든요. 네. 적어도 이 착공까지는 가야 그래도 이 핵무기의 폐기라든가 핵시설의 폐기라든가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조치가 아닐까. 네. 더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무튼 핵 폐기가 되면 북한에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 약속도 일정한 정도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네. 박 기자는 뭐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우리 청와대가 입장을 특히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청와대가 입장 내놓은 거 보면 좀 기대감을 갖게 해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낙관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외교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저런 멘트를 남겼다라는 건
이제 그것 자체가 일정 정도의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언급했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성열 소장이 잘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쿠바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네. 쿠바가 미국의 입장에서 쿠바는 관광을 통해서 개방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금강산은 얼마든지 사실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다만 그 이상 개성공단 그리고 그 개성공단 이외의 것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선 좀 곤혹스러운 과연 이걸 통 크게 이것까지 한 발 더 나갈 것인가는 고민이지만 네. 금강산 부분은 그걸 풀지 못하면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일부라도 대북 제재 풀어주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돌아가서 의회 인준 다시 받아야 됩니까? 금강산 관광에서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비자 받아서 네. 관광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기술적으로도 문제 없다. 사전 메시지가 오고 간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대북 제재 같은 경우도 아까 네. 말씀드린 촘촘하긴 하지만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든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일치적으로 뭐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완화시킨다든가 네. 뭐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권한이 행정부 수반인 그 대통령한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나 아직 예단하기는 좀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압니까? 금강산은 수년째 막혀 있고 개성공단에 우리 업체들이 진짜 어제까지 공장을 돌리다가 하루아침에 짐 싸고 나오고 이런 걸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또 네. 그 장사꾼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으로 또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말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흡사하게 이게 남북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이 2차 북미 회담 소식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관영통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이렇게 한송희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추가로 북한 당국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좀 멘트를 다시 조금 이제 추가를 하자면 네. 북한 관영 매체는 지금까지 이 2차 정상회담을 보도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 소식만 전했죠. 그렇죠. 출발 네. 소식만 전하고 그런데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베트남에 도착한 사실과 베트남에서 북한 주재 대사관을 들린 사실 그리고 미리 와 있던 그 북미회담 실무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될 점은 노동신문에 베트남이 지금 경제 개발을 하고 있다. 경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베트남이다라는 네. 그런 소개 그 기사도 실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농업 중심이었다가 다변화된 공업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 베트남은 당의 영도로 지금 개발이 잘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나라다라고 소개를 한 점도 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뉴스 특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또 안병진 교수, 탈북 방송인 한송희 씨, 그리고 KBS 통일외교부의 박경호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찬이 한 4시간, 우리 시각으로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거죠. 오늘 베트남 정상과 회담하고는 일단 호텔로 다시 복귀해서 메트로폴입니까? 다시 만찬장으로 오는 겁니까? 네, 네. 만찬장인 메트로폴로 그 현지 시간으로 6시쯤 출발을 네.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네. 시간으로 한 8시에 서너 시간 있다가 이동하겠죠.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과 총리를 잇따라 만났고요. 네. 그리고 무역협정을 이제 맺었죠.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베트남에게 선물을 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에게도 단순히 북미 회담의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설명하듯이 교육감님 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치는 회담 장소입니다. 미국이 전쟁한 나라고 또 미국이 전쟁에서 진 나라고요. 네. 수교 맺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준 나라고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파병했던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네. 또 이제 와서 베트남의 시장 경제를 배우려고 하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네.
네, 돌이켜보면 이 북한하고 베트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외교 관계가 일찍 붙어 있었죠. 그렇더군요. 네. 김일성 주석이 다녀간 바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비핵화 문제가 맨 먼저 선언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거든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네. 그때 남한에 있던 그 전술핵 무기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미국과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전쟁을 극복하고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화해를 했으며 어떻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관계에서 이걸 만들어갔느냐 하는 그 역사적 과거의 그 과정들을 아마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보고 싶었을 거고요. 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그 약속을 하노이에서 결정적인 어떤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것이 어쩌면 할아버지에 대한 네. 하나의 정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북한 인민들에 대한 하나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북미 간의 화해와 네. 하나의 새로운 관계라는 걸 출발하는 네. 첫 출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전입니까? 북한 시찰단 방금 리수용 부부장 네, 할롱베이에 들린 그 모습이고요. 네, 부위원장 모습이 보인 것 네, 같고요. 할롱베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관광지죠. 네.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한 4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할롱베이는 지금 북한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 관광지구 사업 네. 이것과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네. 이수용 부위원장과 아마 베트남 그 관계자, 정부 관계자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그 당 같이 갔던 수행원들 김평애, 오수용 그리고 아마 김명길 그 북한 베트남 대사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도 여러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고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역시 이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 체제입니다. 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북미 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지금 상호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온갖 본인에게 족쇄가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고 당장 내일 대단히 중요한 하원에서 청문회가 트럼프의 신복인 마이클 코엔에 네. 대한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대선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호텔에서 네. 뭐 실시간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팍스나 네. CNN을 그 사실 정도로 이건 뭐 중요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음속에는 그 청문회장에 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마음이. 네. 그다음에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돼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이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약간 골치썩일 네. 이슈가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으로 엘리엇 엥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입니다. 네. 이분은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그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를 받겠다. 네. 의회 청문회의 권한이니까. 민주당 생각은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좀 미묘합니다. 공화당 한편으로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입니다. 트럼프에게 잘못 보이면 선거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당이고요. 네. 여당이고요. 다만 상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네. 어떤 걸어다니는 헌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원의원 외교안보 쪽의 의원들은 이제 물론 트럼프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지만 네. 그간 미국 공화당의 외교안보의 전통, 특히 인권의 문제나 이런 데든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회담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네. 이제 국내로 돌아가서 좀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당히 좀 대담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설령 우리 입장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간다 하더라도 또 야당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전선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 기자 보시기에 만약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담긴다면 어떤 형태로 담기는 겁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은 지금 정전협정을 이제 대체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남북, 미중.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을 한 사람은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지만 우리도 참전을 했고 당연히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한 그 당사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는 그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네. 우리와 중국도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수교를 했고 그럼 남아 있는 거는 북한과 우리는 이제 군사 합의서를 지금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남아 있는 건 이제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외교 관계의 개선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종전 선언은 당연히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당길 것이냐? 일단은 그 문구는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53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 혹은 그 한국전쟁으로 일어났던 어떤 적대관계를 그러니까 70년간 이루어졌던 어떤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라는 네. 어떤 의지가 담기겠죠. 그리고 네. 불가침에 같은 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북미중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있으니까 그럼 네. 평화선언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선언, 종전선언 경우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환영이지만 평화선언으로 더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거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요. 네.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건 지극히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네. 아까 박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는 종전선언 이후에 올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화협정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건 이제 이후에 올 과정이고요. 네. 종전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저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부터 절대로 서로 상호 비방하거나 체제를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불가침을 네. 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전선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간다. 네.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 때 제1항. 네. 그걸 이제 분명히 이번에 선포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베트남 현재 우리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남한 정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보인 소식을 들으셨죠. 네,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문제는요, 우리는 네. 이미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문점에 뭐 비무장화를 하고 GP를 철수하고 화살머리 고지에 길을 새로 뚫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실제로 남북 간의 종전이 이미 실천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네, 네. 이번 이 선언은 그야말로 미북 간에 네. 미북 간의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종전을 하는데 그걸 박수를 안 보낸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3년에 휴전협정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때 빠졌습니까? 우리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절대로 수 안 없다. 된다. 우리 네. 정전 안 된다. 네. 휴전 없다.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중국, 미국, 유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사인을 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사인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죠. 네. 유엔이지만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이 하고 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로 따지면 다시 북한과 미국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중국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네. 북한과 미국이죠. 네. 거기에 이제 중국도 물론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새로 보면 만약에 평화협정까지 발전한다면 그거는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참여하는 그게 가장 모양새가 좋은 겁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제는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다자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 짚고 넘어갈 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협정은 그 종전선언이 다음에 오는 네. 그런 문제지 종전선언을 뭐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으로 바로 어떻게 격상을 시킨다든가 이럴 수 있는 네.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서 또 당사자들끼리 또 얘기를 해야 될 네.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안병진 교수 그리고 탈북방송인 한송희 씨, KBS의 박경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노이의 KBS 하노이에 있는 KBS 특설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나오시죠? 네, 하노이입니다. 이곳은 오후 2시를 넘겼고요. 이제 4시간 정도 뒤면 북미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 1박 2일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하노이에 도착한 두 정상,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대사관 방문 말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곳 KBS 특설 스튜디오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두 정상의 숙소와 정상회담장이 있고요. 지금 30명 가까운 KBS 취재진이 주요 거점에서 발로 뛰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국제 미디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각국 취재진들 이곳에 모여서 두 정상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하영 기자, 현재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과의 회담 모습 정리해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쯤 베트남 응우엔 부총 국가주석과 총리를 잇따라 만나서 회담과 업무 오찬 그리고 무역 관련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정하영 기자 연결하는 동안에 지금 막 하이퐁 산업단지, 하노이 인근 하이퐁 산업단지에 북한 경제 시찰단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막 카메라에 포착된 실시간 화면입니다. 북한의 경제 시찰단, 김정은 위원장은 합류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 이곳 하노이를 떠나서 할롱베이를 거쳐서 지금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인 하이퐁에 막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효영 기자, 지금 경제 시찰단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경제 시찰단 오늘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그 오수용 경제 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수용 외교 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인사 담당인 김평애 부위원장 이렇게 앞장을 섰고요. 또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현지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환영 인파로 지금 나와 있고요. 베트남 군경의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막 베트남 산업단지 하이퐁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효영 기자가 소개해준 인사들 가운데 다른 인사들이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데 노광철 인민무력상 그리고 현송월 단장 이런 인사들은 왜 경제시찰단에 참여했는지 좀 의문이에요. 네, 이 노광철 인민무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이제 군인인데요. 북한이 이 산업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면 군인들이 경제나 산업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발언들도 보면은 뭐 군인 건설자들이 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실제로 여명거리라던가 최근에 북한에서 지어진 대규모 단지들의 건설되는 모습을 보면 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서 직접 공사를 하는 모습을 지금 인사들 화면에 잡히고 있죠. 네.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오전 일정, 하롱베이 방문 일정입니다. 네네. 하롱베이 방문을 했을 때도 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건 하롱베이 유람선 같습니다. 네. 5성급 호텔 수준의 호화 유람선이 지금 하롱베이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자 투자 유치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할롱베이 하면 우리에게 이제 관광지로 익숙한 곳인데 지금 한국 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인 김희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경제시찰단이 하롱베이를 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하롱베이가 최근에 리조트도 개발이 되고 또 유람선도 떠다니는 등 굉장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관광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사회주의식 관광 개발 모델을 좀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원산 갈마지구 개발인데
거기하고 좀 맞닿아 있다. 할롱베이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할롱베이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을 그대로 지키면서 어떤 사회문화적인 정체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오늘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 가운데 일부가 이곳 하노이를 떠나서 할롱베이 지금 여기서 차로 4시간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할롱베이에 도착해서 할롱베이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오늘 오전 상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 할롱베이를 떠나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라고 봐야 될까요? 하이퐁 산업단지. 지금 막 하이퐁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네, 베트남 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죠. 네. 베트남이 자랑하고 싶은 산업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르는 민기업이 이곳의 자동차 제조 공장과 더불어 스마트폰 제조 공장도 이쪽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총리가 이곳이 베트남 해양 전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 개혁 개방의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KBS 베트남 특파원, 하노이 특파원인 송금환 기자가 하이퐁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송금환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하이폰 생산 공장 앞으로 보이는데요. 이 북한 수행단 일행이 조금 전 현장을 지나간 곳이죠. 네, 저는 하이퐁 빈페스트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시 반쯤, 한국 시간으로 약 10분 전인 4시 반쯤에 북한 대표단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기업 빈그룹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체 기술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북한은 이곳과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빈스마트, 그리고 농장이 있는 빈에코, 이렇게 3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경제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네, 북한 시찰단이 오늘 오전 일찍 이곳 하노이 호텔을 나섰는데 그 하이퐁에 도착한 대표단 몇 명이 확인됐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북한 대표단 9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오수용 경제담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부위원장, 그리고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장도 경제시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대표단들이 앞서 방문한 하롱베이에서 이곳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인데요. 오전부터 공장 앞에는 인공기와 베트남 국기가 휘날리고 북한 대표단을 환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베트남 공안들도 먼저 보안을 점검했습니다. 공장 방문 이후에는 하이퐁 당 서기장과의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다시 국제미디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기자, 조금 전에 하이퐁 산업단지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잠시 저희가 보도를 중단했는데 지금까지의 두 정상의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과의 회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 오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응우옌 부총 국가주석과 총리를 잇따라 만나서 회담과 업무 오찬 그리고 무역 관련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번영하는 베트남이 북한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외부 일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잠시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이번 회담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까지는 다른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정상 8개월 만에 만남이 이제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정상의 만남 직전까지도 합의문을 둘러싼 양측의 실무 협상 계속 이어지겠죠.
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미 실무협상팀은 지난주보다 닷새 동안 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와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 등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요소들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결론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 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본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을 책임지는 최고위급 인사들의 결정이 남았는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도착 직후 실무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대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중 북미 고위급 협상 라인인 폼페이오, 김영철 이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나서 하노이 선언의 최종 문안 조정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에도 배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만찬이 단순히 친교 행사에 그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계속해서 북미 두 정상이 지금 이 시각 머물고 있는 숙소 앞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가봅니다. 자, 한승현 기자, 김정은 위원장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끼리의 만남까지는 4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젯밤에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이후에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이곳 멜리아 호텔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반쯤 만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이 대외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호텔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깜짝 일정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수행단과 함께 추가 비핵화 방안의 수위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요구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5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로 가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양자회담 일정을 마쳤다는데 지금 숙소로 돌아왔습니까? 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 돌아온 건 1시간 10분쯤 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 뒤 최고 수준의 경계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 주변 도로를 통제한 채 앞뒤 호위 차량의 엄호를 받으며 전용차 캐딜락 원을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무장 경찰과 군인들도 호텔 주변을 지키고 있고 탐지견도 모든 차량을 탐색하는 등 보안에 한층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네, 앞에 한승현 기자가 전한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4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일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에 머물면서 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비슷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 돌아오면서 이곳 메리어트 호텔도 미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의 차량으로 북적이고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회담이 4시간 남았기 때문에 회담 의제와 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늘 한국 시간 11시 반쯤에는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매우 빠르게 번영할 것이다.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내 친구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훌륭한 기회라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저녁 만찬 전까지 숙소에 머물며 오늘 첫 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다음에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예정된 장소죠.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민 기자. 그곳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 저녁 만남, 만찬, 내일 회담까지 그곳에서 모두 열리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회담까지 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하얀 건물, 저기가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긴 했는데 회담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많은 취재진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정문 앞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 경계는 상당히 삼엄합니다. 저 뒤쪽으로 철제 펜스가 보이는데 그 안으로는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이쪽 길목만 통제된 게 아니고요. 메트로폴 호텔로 통하는 모든 문이 통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메트로폴을 주변으로 거대한 통제 구간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북한 측 수행단 차량도 오전부터 드나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메트로폴 호텔은 정문 말고도 후문도 있는데요. 오전 한때 요리사들 10여 명 이상이 문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요리사들도 주방의 보안 상태 점검을 위해서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취재진이 근처에서 호텔 직원을 만나서 오늘 저녁 메뉴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 직원들 답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 그러니까 그제 오후까지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졌군요. 오늘 저녁에 두 정상의 만남, 이 공식 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이 공식 일정 지금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가 나오면서 공개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요. 6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 6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할 테고 그러면 양국 정상이 인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20분 정도 단독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간이 20분 짧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나 담판은 어렵겠지만 단독 회담이라는 면에서 북미 정상 양측이 솔직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단독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단독 대면 바로 뒤로 만찬 계획도 잡혀 있죠. 만찬은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저녁에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되는 것이겠죠. 이 만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공식 친교 만찬이지만 이미 회담 의제와 관련한 충분한 협상이 사전에 양측에서 오갔기 때문에 이제 이 만찬에서 배석자가 누구냐, 또 만찬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정상회담 2라운드가 잠시 뒤 이곳에서 시작될 테니까 주변 상황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지금 이곳 하노이 특설 스튜디오에 통일외교부 이효용 기자, 그리고 베트남 전문가조 한국 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인 김희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효용 기자, 회담장 얘기부터 해보죠. 좀 전에 서영민 기자가 회담장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만은. 네. 회담장,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사진 한 장입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오늘 오전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지금 방금 들어온 사진으로 보입니다. 사진인 모양입니다. 현송월 단장이죠, 왼쪽 인물이. 네네. 현송월 삼지연 관현 악단장의 모습인데요.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포착을 한 모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롱베이를 찾았을 때 유람선을 타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수행한 여성들도 아마도 삼지연 관현 악단의 단원들로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시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광객의 분위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네. 현송월 단장이 지금 시찰단의 일원으로 하롱베이를 찾았다.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현송월 단장은 사실 단순히 악단장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최측근으로서 이 문화예술 또는 이 관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가수 출신이고 예술이 본업이기는 하지만 이 문화나 예술 관련된 어떤 회담에도 북측의 대표로 나선 적이 있을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좀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는
건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산업이라던가 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현성월 단장도 이 시찰단에 합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산 갈마지구를 만약에 하롱베이처럼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현성월 단장이 보고 느낀 것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방금 보신 화면 오늘 오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이곳 하롱베이 그리고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일정을 떠났고요. 이 사진은 오늘 오전에 현성월 단장 일행이 하롱베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져서 저희가 현지 상황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명의 여성과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요. 네, 오늘 오전 이제 시찰단의 화면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회담장인 메트로폴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메트로폴 호텔 직접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메트로폴 호텔 주변이 좀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이 번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처음에 여기가 회담장으로 적당할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품고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담장 내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 사진이 어제 우리 김희재 교수님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네, 현재 인맥을 좀 동원해서 가봤는데요. 정원이 보이는 회의장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규모고요. 이거는 또 다른 회의장인데요. 저 통로를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비밀스러운 어떤 회담장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계단 올라가면 네. 비밀스러운 공간이 또 있다. 비즈니스 센터에서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통로입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네, 이 내부 정원의 모습인데요. 특이하게도 보통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정원이 둘러싸고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곳은 좀 요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고풍스러운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 안에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글라스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레스토랑이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곡선 형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평소에는 여기가 스몰 웨딩 같은 것을 하는 장소로 좀 쓰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정원이 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외부에서는 이음자로 건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네. 가운데 정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친교 행사라든지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담의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같이 양 정상이 층계를 올라가서 사인을 한다든지 같이 기념 촬영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이 내부 정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저 건물이 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글래스 하우스라고 불리고요. 스파이스 가든이라고도 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담장 이 메트로폴 호텔을 2번 가봤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서울로 따지면 명동이랄까요? 그렇게 굉장히 번잡한 번화가에 있어요.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센토사 섬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립된 지역, 경호와 보안이 쉬운 지역을 고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신경을 썼을 텐데 왜 저렇게 번화가에 있는 호텔을 잡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방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숨은 공간 그리고 밖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꽤 있다. 경호상으로도 의외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 김상선 부장이 이곳에 도착한 뒤에 거의 매일 이곳을 점검을 했는데 까다로운 이런 점검을 통과했을 정도면 경호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내부에 있는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좀 은밀한 공간이죠. 네, 여기는 아마 회담을 마치고 긴장을 풀고 꼬냑 한잔 하기에 좀 좋은 공간 같고요. 이전에 보여줬던 공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외부에는 공개가 잘 안 되는 그런 바에 숨어 있는 지금 공간입니다. 메트로폴 호텔 내부를 보면 상당히 고풍스럽다. 이 호텔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호텔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자, 경호하기도 좋고 생각보다는
안에 비밀 공간에서 회담하기가 보안상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역사적인 부분도 좀 회담장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고풍스러운 이 카페 이 옆쪽에 저 맨홀 구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미군이 폭격을 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는 그런 벙커가 이 지하에 있고요. 또 옆 도로변에 저런 맨홀 구멍에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피싱 공간이 있을 정도로 어떤 베트남의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 잠깐 더 보죠. 1961년 세계적인 시사지 라이프지의 지금 표지 사진. 50여 년 전이죠. 거의 60년 가까이 된 사진인데 오른쪽이 메트로폴 호텔의 1층 공간이고요. 예, 카페고요. 예. 왼쪽이 바로 그 앞에 도로 맨홀 공간에 예.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얘기했던 북베트남군이 미군의 폭격을 피해서 지하 공간에 암약했다가 나왔다가는 그런 통로로 이용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투숙객들이 피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많은 투숙객들이 이곳에서 전쟁의 어떤 아픔과 또 공포를 직접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100년 넘은 역사 그리고 베트남 역사의 많은 것을 지켜본 목격자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도 겪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새롭게 평화를 모색하는 회담이 열린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도 아마 회담 장소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도 이곳에 숙박을 했었고요. 예. 평화운동가였던 제인 폰다 여배우도 이곳에서 많은 레거스를 남겼습니다. 예, 한눈에도 좀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보이실 텐데요. 1901년에 지어진 프랑스 식민통치 시절에 지어진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처음으로 지어진 근대적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 10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인데도 오래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었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아주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무데나 머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네, 그렇습니다. 알려져 여기는 있죠. 유럽의 네. 왕족들 그리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을 비롯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도 이곳에서 숙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검증된 숙소다 또는 회담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아까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교수님? 네. 이쪽에서 어떤 만찬이라든지 업무 오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부 공간을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회담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좋게 만찬도 가능하고 꼬냑 한 잔도 가능하고 또 전체 배석자 있는 이 회담도 가능하고. 그래서 프랑스 고급 요리도 가능하고요. 또 베트남 전통 요리도 가능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들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동남아 전문가죠 김희재 교수님이 바로 어제 오후에 촬영한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 만찬장인 메트로폴 호텔의 내부 화면, 내부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나아가 볼까요? 오늘 오전에 경제 시찰단,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는 어떤 경제 시찰단이에요. 아마 아까 저희가 현송월 단장의 하롱베이 사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켜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한 사진들 또 영상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하이퐁 산업단지 사실 한국 일반적인 이 지금 뉴스 보는 시청자들에게 좀 낯설 거예요. 저도 이번 회담 특보 준비하면서 하이퐁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해졌는데 하이퐁 산업단지 어떤 곳입니까? 이효영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보죠.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과 같은 도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빈페스트라고 해서 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이 빈페스트가 베트남에선 처음으로 완성차 제조 공장을 만든 곳이 이 하이퐁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외국의 직접 투자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하이퐁 산업단지가 하노이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한 9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차로 2시간 정도 네, 걸리군요. 근데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한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이퐁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20세기 그 식민 통치 세력이 이제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와 또 베트남 간의 어떤 교류와 또 물류를 이곳에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전에 베트남과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베트남처럼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베트남처럼이라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이 하롱베이와 하이퐁을 잇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어떤 3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퐁 산업단지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 있죠. 예, LG전자가 지금 생산 기지를 이곳에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가 하이퐁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하이퐁은 아니지만 하이퐁 인근의 박린이라는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죠. 좀 더 내륙 지역인데요. 하노이와 하이퐁을 잇는 도로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서 아마 이곳에 입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이퐁은 베트남 해상 전략의 어떤 열쇠, 요충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퐁의 어떤 물류라든지 어떤 부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베트남이 좀 더 세계 경제 체제에 긴밀하게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이퐁에 LG전자 공장이 있고 근처 또 박린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혹시 방문하지 않을까 여전히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이 경제 시찰단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북미 회담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은 좀 이동이나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담이 28일에 종료가 되고 3월 1일과 2일 양일간 베트남 공식 우호 방문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도 이 기간 중에는 이런 산업시설의 시찰이나 아니면 베트남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박린 공장도 굉장히 유력한 방문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박린의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는 점 등에서 좀 주목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취재진이 여기 온 뒤로 매일 또 오전 오후로 혹시 삼성전자 쪽에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2시간 전에만 방문하기 2시간 전에만 연락을 하면 모든 게 세팅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동을 하거나 이 동선을 짜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도록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의 좀 기억을 상기를 시켜보면 갑자기 밤에 외출을 해서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런 일정을 생각해보면 저희 지금 특설 스튜디오가 나와 있는 이곳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하노이 롯데센터 하노이 7층 옥상이거든요. 바로 앞에 10m 앞에 롯데호텔이 있고요. 이 롯데호텔 옥상에 보면은 탑 오브 하노이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루프탑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노이 시내의 전경, 하노이의 발전상, 네. 야경 이런 걸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이것도 깜짝 방문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이 고층 건물의 유명한 랜드마크 관광 명소를 둘러봤었거든요. 만약에 하노이에서 그런 곳을 찾는다고 하면 사실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하노이 시내에서 유일하게 고층 전망대가 있는 곳이고요. 말씀하신 그 루프탑바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그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서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예. 자, 이곳 하노이에서 두 정상의 이 시각 현재 상황 그리고 오늘 오후의 일정들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공간 회담장으로 쓰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또 메트로폴 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신속하게 또 자세하게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다시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멜리아 호텔에서 미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북측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외 매체는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특히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실무대표단으로부터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이동 상황을 전하며 베트남 정부와 하노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대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러면서 오늘과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어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는 일정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지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 어린이들과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하는 등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하노이행 소식을 평양 출발 다음 날 바로 보도한 데 이어 하노이 도착 이후 상황도 다음 날 신속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 지도자의 외국 방문 소식을 도착 후 시차를 두고 짧게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김경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동선 그리고 오늘 친교 만찬이 열리는 호텔까지의 동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정상이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바로 두 정상이 3시간 뒤면 만날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그 앞쪽의 도로는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고 점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이번에 친근해진 도시죠. 하노이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신도시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만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경호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에서 묵은 적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이곳에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디 있을까요? 하노이 구도심 중심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북한 대사관에 들렀다가 돌아온 이후로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정상은
직선 거리로 7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이제 3시간 뒤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메트로폴 호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어트 호텔에서 나와서 미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을 지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총 11km 정도 됩니다. 대략 거리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면 이 도로가 모두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대략 1000여 명의 경력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떨까요? 멜리아 호텔은 메트로폴 호텔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로 1.7km에 불과해서 7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은 출발 시간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노이시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하노이시 말고도 이 외곽에 있는 두 도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할롱베이와 하이퐁인데요. 하노이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 도시입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단인 리수용 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서 시찰을 했고 현재 하이퐁으로 이동해서 베트남의 최대 완성차 업체죠. 빈페스트 공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지 영상 좀 보실까요? 메트로폴 호텔 잠시 3시간 뒤면 두 정상이 저곳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 30분 두 정상이 8개월 만에 만납니다. 단독 회담이자 환담인데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은 온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만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친교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2명의 동석자가 배석하게 됩니다.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에선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북한 측에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들의 말을 연결해줄 통역사들도 함께 배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지난번 싱가포르 때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찬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청와대로 갑니다. 황현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일정 비워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오찬 이후 문 대통령은 내일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회담 막판까지 물밑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정부 각급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두 정상의 첫 만남, 그러니까 친교 만찬과 관련한 현지 보고가 오늘 밤 늦게라도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박 2일 회담이 끝나는 내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데 따른 것인데요. 통화에선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논의할 텐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그 시기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모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구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하노이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미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뉴스룸으로 가서 송영석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국제 뉴스룸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하노이발 기사를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북미 두 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컸던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 열기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현지 취재 상황과 관련해서 개최국인 베트남 매체 뚜오이제가 이색적인 기사를 내놨는데요. KBS 등 한국 방송사들이 전문적인 생방송 부스를 마련해서 마치 영화 같은 방식으로 생생하게 하노이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특히 이 회담 당사국인 미국의 유력 매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 전문 채널 CNN의 경우 북한 전문 기자인 윌 리플리와 폴라인 콕스 서울지국장이 일찌감치 하노이에 도착해서 25일부터 사흘째 거의 실시간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watching to see if the leaders' rapport and professed fondness for one another can overcome decades of animosity and end the impasse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NN 메인 홈페이지에 하노이 회담을 다룬 특별 세션의 기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에 폭격당한 하노이가 어떻게 이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유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972년 12월 미군 공군의 폭격을 당한 하노이의 눈부신 발전상을 조명하면서 베트남은 미국의 적대감이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다. 북한 체계가 활기찬 경제를 목격할 수 있는 증거라며 이번 회담이 왜 하노이에서 열리는지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번 회담이 1차 회담의 합의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열리는 만큼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는 배경에 북한 대중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평양의 높은 빌딩들과 초기 단계의 중산층이 생겨나는 등 변화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대북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존중받고 또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줌으로써 경제 외교적 보상 대가로 핵무기 포기, 적어도 축소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일부 전문가를 설득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워싱턴 포스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상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일각의 회의론을 반영하듯 비관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마저도 미국 정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북한에 과도한 양보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미국 정부 관료들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담보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내보냈습니다. The Punggye-ri nuclear site, for example, we'd like to see inspectors there, and maybe even see North Korea rejo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they exited in 2003. 중국의 CCTV도 매시간 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출국과 동시에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1차 회담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도 하노이 현지 취재진을 수시로 연결해서 두 정상의 동정 그리고 이 회담 진행 상황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해질 때까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러시아 전문가 말을 인용한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 때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가 이번 회담에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기고를 실은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기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외신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래도 모두가 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정상회담 이면에 있는 관전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정윤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키워드별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상의 차입니다.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와 동일한 차를 탑니다. 김 위원장의 차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동당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바로 이 차량입니다. 무게 5톤 그리고 방탄 방폭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어떨까요? 공식 명칭은 캐딜락 밴, 캐딜락 원, 이보다는 비스트, 야수로 더 자주 불립니다. 방탄유리 두께만 13cm,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산소 공급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차를 보여주고 한번 타보겠느냐 이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살짝 미소만 지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개합니다. 두 정상의 밥입니다. 베트남 현지 시각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9시부터 두 정상의 첫 만찬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만찬 외교, 음식 외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찬 자리는 가장 오래된 외교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통해서 회담 당사국이나 개최국의 메시지 그리고 그 만남의 의미 등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오늘 저녁 만찬 메뉴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 당시 메뉴를 좀 보면 미국식 새우 칵테일 그리고 한국식 오이선, 동남아식 야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세 나라의 음식이 어우러진 메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햄버거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랄까요? 상당합니다.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1차 회담에서는 햄버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식사 시간은 워킹 런치, 업무 오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면서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였죠. 하지만 오늘 식사는 친교 만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을 기대한다고도 밝히기도 한 만큼 두 사람의 첫 단독 회담 직후에 이어질 오늘 만찬 자리에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비용입니다.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고급 호텔, 경호, 의전과 같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상당 부분을 베트남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진들이 지금 양국 정상들의 숙소 하노이에 손꼽히는 고급 호텔들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제 들인 비용이 133억 원 정도, 홍보 효과는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른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과가 매우 훌륭했다고 볼 수 있죠. 베트남이 거두게 될 비용 대비 효과, 이 역시 이번 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표적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이 중에 금강산 관광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아래에서도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보다 선제적인 상응 조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김범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현재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단 관광 분야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개성공단보다 재계약이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역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만큼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현금 유입 제한을 피해가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북한 측과 관광 독점권을 맺은 현대 아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남북 합작 사업으로 인정돼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재에 충돌되진 않아요. 현대아산과 같은 합작 사업의 경우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개정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납부하는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로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 대사를 KBS가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들어보시죠.
You know, in a perfect situation, the joint statement would be all agreed before the two leaders meet, and then the two leaders can talk about whatever they want to talk about because it's already a success because there's been agreement. The declaration needs to be specific, and it needs to include some kind of schedule, if not in time, then at least in sequence of the various elements that need to be done. I think we need to get the North Koreans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a better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than they do with nuclear weapons. And they are kind of slow learners on that point. You know, I want to see some specifics on how the North Koreans will denuclearize. President Trump has said, we will not do anything until they fully denuclearize. I don't think that's realistic. I think there has to be a kind of sequencing of things that they do and things that we do. And when there's a complete list and when they've thought through this on what they are prepared to do, finally, for example, taking out the fissile material. Maybe the fissile material could go to a third country, let's say. So if they take that complete list with some thinking about how they're going to do that, that strikes me as a level of sincerity that is worth responding to. They're kind of sequencing them. So this should not be a big problem if the North Koreans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ation. Because if they abandon Yongbyon and they don't tell us what else they have, maybe some people will say, well, they're abandoning Yongbyon, but they're building up someplace else. So I think it has to be in the context of real transparency between the parties. And if it is done in the context of transparency, and if it's real that they're abandoning Yongbyon,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be prepared with some corresponding measures having to do with sanctions relief. I would think a proper corresponding measure, because abandoning Yongbyon is a big step, and there should be some, in my view, there should be some effort to say, here are the sanctions and here's what we are prepared to do. Irreversible is a very difficult concept. If you have scientists in North Korea, you know, the scientists will still be there. They can still make a program again. So it's a little hard to talk about irreversible. And so I think if they see that they have a better future with economic incentives than they do with nuclear incentives, that's the basis for being irreversible. 노래, 산 노래, 바다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왜 금강산의 노래가 없습니까? 참 가슴을 한 대 꽝 얻어맞은 것 같은 쇼크를 받았어요. 그 길로 인천에 내려가서 한상옥 선생 댁을 찾아갔어요. 그 그리운 금강산에 가사 서너 군데가 좀 가볍게 생각이 안 되냐고 해서 한상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세 군데를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분단이 안 됐더라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그 통일을 바라는 저의 그리운 금강산 같은 곡도 생기지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조국이 분단되지 않았으면 좋았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저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스러운,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스러운 통일이 됐으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경기교육감이시죠. 또 안병진 교수, 또 탈북방송인 한송희 씨, 그리고 KBS의 박경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확인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3시간여 정도 남은 친교 만찬 참석자가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만찬에 미국 측 참석자 이제 공개됐었죠. 네.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3명.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물론 거기에 맞는 3명이 북한에는 네. 김정은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은 뭐 참석 안 하는 걸로. 일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앉지 않겠느냐. 그렇죠. 했는데. 예, 3대3이니까 아무래도 비서실장격으로 앉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교적 어떤 의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실무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교 전문가인 외교 라인인 그 리용호 외무상이 앉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직함으로 보면 격을 맞췄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결과 회의론에 대해서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이제 트위터를 많이 이동 중에도 지금 트위터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미국 내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이번 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 기류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트위터에 민주당은 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걸 얘기하지 말고 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못했냐 이것부터 반성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오바마 전 행정부가 8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전략적 인내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북핵을 키웠고 위기를 키웠고 자신은 그거를 지금 외교적 성과로 지금 위협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바마 정부 때는 뭐 전쟁까지 갔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 미국 민주당 측에서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이 좀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면 지금 새벽입니다. 아직 잠이 안 깰 시간인데 민주당 의원들 좀 이따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겠는데요. 네, 아마 제 느낌엔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방송들을 지켜보다가 여러 방송들을 보다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콜테즈라는 아주 젊은 스타가 있습니다.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평화에 대한 결의안을 지금 제출했는데 아마 그걸 이제 보고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힐러리 여사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사실은 어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비판적인 지금 메시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 한 건지 지금 어느 채널 리모트 컨트롤러 어느 채널을 보고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anything but 오바마. 나는 오바마 시절과 모든 게 다르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그 돌파니까요. 그 점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통쾌한 메시지인 거죠. 자, 한 3시간 후면 트럼프 대통령도 메트로폴 호텔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한송희 씨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합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안 교수님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진짜 진정성 있게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 소견엔 제가 이제 쿠바의 사례, 이란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경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실용주의자고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울이 그래서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걸 이제 국교 정상화까지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얼마든지 상당히 기존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보고요. 뭐 상호 게임이니까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는지가 변수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틀림없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는 써먹을 수가 없는 무기거든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 예를 들면 북한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
그거는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겠어 쓴다. 이 약속만 된다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불가침, 공격하지 않는 이것만 막 이번에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하나 오늘 저녁 만찬에 네. 리용호 외무상이 간다는 거에 좀 관심을 둡니다. 리용호 외상은 사실상 그동안에 민간 차원에서의 모임에도 북한을 대표해서 여러 번 참석했거든요. 영어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존 켈리하고도 이 정말 맞짱 토론을 같이 하면서 이 왕년에 이 미북 간의 관계를 얘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리용호 외무상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북미 관계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비핵화 시도에 대한 그 네. 궤를 꿰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해도 깊고 네. 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 네. 깊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앞서 생각합니다. 한동희 씨가 비핵화 되겠느냐라고 정말 큰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캐릭터, 성격으로 봤을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 이런 면에서 비핵화가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가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는 핵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네. 실제 비핵화도 못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들로서 볼 때 참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느냐 이 생각을 아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부지런히 이걸 완성시킨 다음에 이 완성 목표가 결국 미국하고의 어떤 외교적 딜을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쓴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보다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그 비핵화를 주장하고 얘기를 해도 왜 이걸 안 믿어주느냐, 이런 아주 한탄스러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들을 두고 내 아들 자식들에게까지 이것을 물려주지는 못하겠다. 핵을 지고 살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네. 사실은 국제사회에 대고도 한 얘기지만 자기 자식에게도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굉장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감님 전망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회담에서 그에 상응할 만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의 이야기 중에 이제 비핵화 가는 과정 중에 정말 진정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CVID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핵 시설의 폐쇄, 핵 물질의 폐기, 핵 무기의 폐쇄, 나아가서 미사일이나 ICBM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북한 기술자들의 머릿속까지 지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그에 앞서 이렇게 시장을 열어주고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의 맛을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정말 비핵화로 가는 길 아니냐.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저는 아까 크리스토퍼 힐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이었는데요. 결국 북한 인민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해만 된다면 비록 핵 기술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의미가 아닐까. 저는 아주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아주 정확하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희 씨에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저녁쯤이면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비건 특별대표가 제 기억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핵무기가 한반도를 떠나고 언젠가 모든 핵무기가 한반도를 떠나고 평양에 북한과 미국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는 그날을 기대한다 했거든요. 관련해서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는 건 연락사무소 개설만 해도 되는 거죠?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락사무소는 이번에 한다고 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간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실리를 양쪽에서 찾아가는 해입니다. 네. 아까 크리스토퍼 힐도 잘 얘기한 것처럼 그간에는 좀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 먼저 양보해라 이러다가 네. 이제는 아까 힐이 시퀀싱이라 그랬죠. 모든 인생에는 단계와 그 조건이 있죠. 그런 점에서 잘 찾아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하는 첫 디딤돌이고 네.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연락사무소가 생기면 그걸 계기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협상도 할 수 있고 미국과 쿠바 간의 불가능한 관계도 지미 카터 시절에 그 생겼던 이익 대표부 네. 그 이후로 굉장한 그 토대가 놔줬죠. 그 자, 점에서. 박 기자.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불과 1년여 전에 뭐 북한의 미사일 쏘겠다 그러고 그렇죠. 로켓맨이라고 불렀잖아요. 괌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하고 연락사무소 열어서 북미 관계 개선하면 사실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신경 쓸 게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이 우려는요. 그 역시 뭐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차원을 달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비핵화가 된 북한은 중국 시장과도 맞닿아 있고 또 해양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게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그 경제적 협력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 군사적으로야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경제적으로는 혹은 또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점은 더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예전에도 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클린턴 당시에도 그 회담이 진행되려다가 중동 문제가 또 되고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네. 그런 상황이 없진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후순위로 밀린다거나 아니면 네. 뭐 배제가 된다거나 이럴 염려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지만 완전한 비핵화 또 비핵화에 대해서 폼페이오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 좀 일각의 우리 현실적인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회담의 잠깐 핵심은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온 풀지 못한 핵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어려울 겁니다. 또 이걸 풀 수 있는 앞으로의 더 나아가는 그런 다른 정상회담, 뭐 내년 대선 이전에 또 한 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도 그런 데까지 일정한 정도의 이 풀어가는 일정 이것이 이번 최소한도 나와야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거에 상응하는 거로 북한에 대해서는 역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내일 합의문에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남북 경협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경제 제재를 푼다든가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강산 개성 문제를 풀고 철도도로 현대화 작업까지도 풀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나 표현은 아마도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대북 제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푼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기자 의견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 일부 풀립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 대북 제재라는 말이 언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지만 좀 약간 회의적이고 네. 대신에 이럴 수는 있죠.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나 평화를 위해서 뭐 적극 지원한다. 뭐 관련된 제도 개선인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다. 이런 네. 식으로 뭐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북 제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하지는 네. 않을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한송희 씨께 여쭤볼게요.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풀리고 우리 바람이지만 언젠가 물꼬가 터질 겁니다. 그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의 뭐 투자도 왕성해지고 남북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네. 북한 가서 혹시 뭐 할 생각 없습니까? 한다면 뭐 하겠어요? 저는 우리 양강도 해산에는 정말 고향입니까? 네, 특산물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있는 친구들이랑 백두산 여행을 좀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서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특히나 우리 양강도 해산에는 이제 금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홍단 왕감자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좀 맛있는 음식들도 먹으면서 서로의 그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양강도가 백두산 근처입니까? 네, 우리 양강도 안에 백두산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우리 문재인 왕감자가 대통령, 유명합니까?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희 고향에 갔다 오신 거나 갔다 온 것으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회담 친교 만찬 뭐 3시간 정도입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박 기자가?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시 반에요. 네. 만찬, 그러니까 첫 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 30분쯤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장소인 메트로폴로 떠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8시 반쯤에는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장소에서는 한 이래저래 한 30분 정도 서로 환담도 하고 회담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9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만찬 3대3 만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네. 참석하고 네.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네. 참석하는 그런 만찬이 이루어질 것으로 만찬 이후의 일정은 만찬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8시 반에 시작하니까 2시간 정도 한다고 쳐도 10시 반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치면 8시 반이라서 8시, 혹시 그렇죠. 그 뒤에 일정도 뭐 만약에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하면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은 밤이고 또 네. 보안이나 이제 신변안전 문제상 그리고 네. 또 베트남의 하노이 거리가 과연 그 어떤 조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마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다 참모들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있을 정말 본 게임을 준비하는 네. 그런 심사숙고의 시간을 각자 마련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앞서 현송월 악단장의 그 할롱베이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됐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뒤에 현송월 단장은 뭐 저희가 뉴스에서 여러 차례 봤으니까요. 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그 북한의 청봉 악단이라고 이제 있었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활동했던 가수들 같이 보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 이제 모란봉 악단과 이제 청봉 악단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박 기자 혹시 현송월 단장이 여기 왜 꼈습니까? 현송월 단장은 싱가포르 때도 참석했고요. 네. 동행했고요. 수행했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뭐 간단한 공연이라도 있었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왔고 이번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네.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건지는 이제 모르는 문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그 만찬을 하고 뒤에 뒤풀이로 이제 공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못한 걸지 이번에 혹시나 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현송월 단장이 만약에 오늘 친교 만찬하고 간다나 현송월 단장이 있는 그 악단 이름이 뭐죠? 삼지연 관현악단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혹시 팝 음악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팝이라고 하면은 네. 약간 그 세계의 명작 동화집에 나오는 그런 그 OST 같은 것들을 이제 불렀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미키 마우스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레파토리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친교 만찬장에 현송월 단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스케줄이 있다면 준비하지 저기 갔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현송월 단장이 정말 단순한 악단장이 아니고 굉장한 김정은의 측근이구나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이야기 나온 김에 볼튼 보좌관도 늦게 들어왔죠.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볼튼이 참여하지 않아서 매파가 이른바 좀 강경파, 뭐 볼튼은 매파도 아니고 슈퍼 매파라고 하더군요. 네. 매파가 없어서 좀 회담이 잘 되려나 했더니 딱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래도 오늘 친교 만찬엔 들지 않았습니다. 네.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이제 합의의 큰 윤곽은 잡혔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존 볼튼이 현재 크게 역할을 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네. 큰 윤곽은 이미 다 잡혔고 네. 다만 막바지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네. 어떤 5%라는 부분을 놓고 뭔가 즉석에서 숨겨놨던 카드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충독적 결정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일단 뭐 어떤 참모로서 약간의 뭐 재연 정도 마지막 그 정도 역할이니까요. 사실상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스티븐 비건이 네. 그 대북 특별 대표가 되면서 실제로 볼턴이 좀 이 대북 문제에 대한 건 한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비건이 그동안 이 대북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접 네. 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역할 분담으로 봐서 이번에 일은 비교적 볼턴은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도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볼턴이 너무 우파에 아주 초강경파죠. 초강경파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거지만 네. 아마 이번에는 이 역할은 별로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왜 제 기억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할 때 그 볼튼이 멋쩍은 웃음 짓던. 네. 실제 근데 볼튼이 그 비건 특별대표가 너무 협상을 뭐라고 합니까? 온건파로 한다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뭐 그런 보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공식적으로 확인이 네. 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건 대표도 상당히 지금 이제 특별 대표를 맡기 전에는 네. 그 자동차 회사의 부회장이었죠. 그러나 네. 그 전에는 또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또 일을 한 적도 있고 또 네. 외교 문제 직접 핵 협상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쪽으로 확 가는 그러니까 강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식의 것보다는 신중하게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KBS 뉴스 특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반 뒤에면 두 정상이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단초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특보 김태욱 앵커가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